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고등병원의 정형외과 박현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의 관절염 치료와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연골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연골이나 그 주변의 연골 밑에 있는 뼈, 근육 등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관절염을 얘기하고요. 보통 병원에 가서 많이 들으시는 관절염이라고 얘기 들으시는 게 거의 이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합니다. 관절염의 흔한 원인으로는 무릎을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좀 체격이 크신 분들, 비만이 있거나 체격이 크신 분들은 또 관절염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이제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에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바닥에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하는 생활 습관 자체가 무릎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바닥에 앉기보다는 의자에 앉으시거나 바닥에서 주무시기보다는 침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무릎 통증을 조절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이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에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많이 오는 관절이 무릎, 척추, 엉덩이에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손을 많이 그동안 쓰셨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발생하고요. 오래 방치가 되면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 다리 모양의 변형도 옵니다.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O자다리라든지 약간 드물지만 X자다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은 요즘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다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보통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조금 흔합니다. 그건 이제 근육량이나 뼈의 강도나 이런 것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한테 조금 더 환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초기 증상은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처음에 걸을 때 처음 몇 발짝이 좀 힘들다든지, 걸으면 오히려 조금 편해지신다든지, 그런 게 이제 아주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좀 진행하게 되면 이제 통증도 동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나죠. 움직이다 보면 관절에서 뚝뚝 아니면 의적의적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는 변형도 생기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O자 변형이나 O자다리나 X자다리처럼 모양 자체의 변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보통 관절염이라 그러면 이게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어디 방송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던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은 많이 써서 연골이 닳는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이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관절 부위를 공격해서 주로 관절 통증이 생기는 거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류마티스는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주로 40, 50대 이후에 나이가 들수록 더 진행하고 심해지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개 이제 40, 50대 정도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도 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되면 더 진행하지만
단순히 무조건 나이가 많으시다고 다 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뼈들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 많이 생기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관절에 먼저 오기 때문에 주로 손하고 손목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쓰면 쓸수록 더 아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이 부어 있는 것 같고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근데 좀 움직였더니 이제 좀 부드러워지더라.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진단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대개는 증상을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에는 엑스레이로 진단하기는 좀 어렵고, 대개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은 퇴행성 관절염은 그 관절에만 머무는 거지, 이게 뭐 어디를 옮겨 다닌다든지 그러진 않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어서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뭐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뼈 자체도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같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폐렴이나 동맥경화 같은 거랑 같이 오기도 합니다. 진행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는 천천히, 이제 생활 습관이나 뭐 체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천천히 대개는 진행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은 불과 1년 사이에도 관절 변형이 굉장히 심해질 정도로 진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자가 진단하시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무릎 관절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물이 찬다. 물이 차면 관절이 뻐근해지고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이제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다 관절염은 아니지만, 안 나던 소리가 뚝뚝 나면서 이제 통증이 동반되면 대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관절염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관절이 붓고 물이 차면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이제 잘 안 되게 됩니다. 뻣뻣해지게 되고요. 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가 더 힘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리가 얇아져요. 무릎 자체 관절은 두꺼워지지만 다리는 얇아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뼈마디는 굵어진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갑자기 이제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변형되면서 O자다리가 더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 환자분들은 대개 갱년기 전후를 지나면서 또 이 O자다리가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게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대개 이제 정형외과 병원을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찍고 증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그냥 연골이 닳아서 연골이 좀 얇아지는 단계. 연골이 닳아서 그냥 두께가 얇아지는 단계죠. 2단계면은 증상이 없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연골이 단순히 닳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그럼 이제 부서진 연골 조각들이 떠다니기도 하면서 염증을 좀 유발하게 되고요. 더 진행하게 되면 골극이라고 해가지고 뼈가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염증이 심해져서 이제 한 3단계 정도 되시면 사실은 일상생활 할 때 거의 항상 이 증상이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뼈끼리 완전히 좀 닿아 있는 걸 볼 수 있고, 증상도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하기 좀 힘드신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로 보시면 요 정상인 관절 보시면은 요 뼈하고 뼈 사이에 요 간격이 이제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안쪽 바깥쪽이 비슷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런 데 보면은 뼈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골극이라는 이제 뼈가 튀어나오는 게 보면 이거 관절염이 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관절염이 더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그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으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뼈가 좀 튀어나오는 걸, 골극을 여러 군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의 뼈하고 뼈 사이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이거 굉장히 진행한 관절염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관절염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우리가 보통 나누죠. 관절염 치료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 지팡이를 계속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지팡이는 증상이 심할 때는 사용하시는 게 좋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꼭 계속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좀 쉬실 필요가 있는데, 간혹 이제 무릎이 좀 아프신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해서 이걸 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계단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는 계단 사용하시는 거는 무릎에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계단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따뜻한 찜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차가운 찜질을 해야 돼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찜질이 좋습니다. 따뜻한 찜질을 여기 하루에 15분씩 수차례 이렇게 돼 있는데 정해져 있는 적은 없고요. 자주 하실수록 좋긴 좋습니다. 다만 이 뜨거운 찜질로도 사실은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서 따뜻한 찜질을 수시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간혹 가다가 좀 많이 움직이고 나서, 걷고 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나서 약간 열감이 있으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무릎이. 그럴 때는 잠깐 찬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할 때는 붕대로 감아서 압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대개는 무릎만 붓지는 않고 무릎 이하로 다리가 다 붓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대개는 이제 좀 누워 계시거나 다리를 올려놓고 있으면 붓기가 좀 빠져서 한결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으로 병원에 오시면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초기 관절염일 때는 이제 먹는 약이나 아니면 붙이는 파스나 아니면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리고 피하셔야 되는 행동이나 피해야 되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가볍게 걷기, 그러니까 걷기도 괜찮은데 너무 오래 걸으면 사실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볍게 걷기인데 가볍게 걷기하고, 사실은 제가 제일 권하는 거는 자전거, 운동기구 자전거가 무릎에 도움이 되고요. 운동기구 자전거가 다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염, 무릎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을 안장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고 다리가 그냥 공중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연골에 그렇게 부담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좋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은 아주 좋습니다. 수영도 좋은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어디 수영장 가시기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 권하는 거는 가볍게 걷기하고 자전거 운동기구가 제일 좋고요. 안 좋은 운동은 달리기. 당연히 이제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달리기나 등산도 사실은 이렇게 둘레길 같은데 가볍게 걸으시는 거는 괜찮은데, 말 그대로 등산,
뭐 그런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 하산하실 때 무릎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별로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줄넘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탁구하고 배드민턴 같이 의외로 이게 되게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런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조금 진행을 하면 대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죠, 병원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주사 치료가 있고요. 관절 안에 뭐 물이 차 있으면 물을 좀 빼기도 하고 주사를 놔주기도 하는데, 이제 관절에 물 빼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들 뭐 이렇게 뭐 물을 빼면 좋다, 뭐 물을 빼면 안 좋다, 물을 한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관절에 물이 좀 많이 차 있을 때 한번 좀 빼주면 좀 무릎이 가벼워지긴 하는데요. 대개 이제 무릎에 물 차는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그냥 놔두고 물만 빼면 어차피 물은 또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릎에 물 빼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물 빼는 거는 그냥 잠깐 좋아지는 거지 그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은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연골이 거의 안 남아있게 되면 사실은 뭐 주사 치료나 먹는 약이나 물리 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로 우리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무릎에 주사 놓는 게 사실 굉장히 요즘은 많아서 뭐 다른 병원에서 주사 맞고 오셨다 그러면 이게 어떤 주사인지 사실 알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실 때 이게 무슨 주사인지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주사 맞으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연골 주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뼈 주사가 있습니다. 뼈 주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는 이유는 염증을 아주 확 가라앉힐 수 있는 뭐 좋은 약이긴 하니까, 그래서 염증을 아주 확 가라앉히기 위해서 쓰는데, 사실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만성적으로 이게 여러 번 맞게 되면은 연골을 오히려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보고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불편해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 맞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되는 주사고요. 반면에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무릎에다 넣어주는 건데,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무릎의 그 정상적인 관절 활액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고요. 보통 어르신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뭐 이게 연골에 영양주사다, 아니면 연골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그 의사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 연골 주사를 맞으면 이런 그 활액을 보충해 줌으로써 연골 보호 효과가 있고 연골에 윤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초중기 관절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연골 주사를 좀 맞으시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무릎에 주사 이거 함부로 맞는 게 아니라던데, 이러면서 굉장히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연골 주사는 뼈 주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뭐 연골 주사는 그 환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환자한테 사실 나쁠 건 없는 주사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분들까지 막 맞으셔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릎이 좀 뻣뻣하거나 뭐 아주 가벼운 좀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연골 주사를 맞으시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냥 뭐 6개월 이상 거의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연골 주사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 주사는 되게 효과가 장기간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느냐?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는 6개월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주사 맞고
뭐 1년, 10개월 뭐 이렇게 오래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뭐 6개월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관절염이 조금 진행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약효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환자마다 관절염이 좀 진행해 있는 분들은 주사 맞고도 이게 약효가 오래 안 갈 수 있고요. 또 뭐 활동량이 또 많으신 분들은 또 주사 맞고 또 금방 아파지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는 비교적 안전하고 전신 부작용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뭐 투석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약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연골 주사는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는 관절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성분을 무릎에 직접 넣어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병원에 따라서 뭐 한 번만 맞으시면 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아라, 일주일에 한 번씩 5번을 맞아라,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건데 그 주사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골 주사는 연골 주사인데 한 번 맞는 연골 주사가 있고 3번 맞는 연골 주사, 5번 맞는 주사가 다 따로 있는 거지, 똑같은 연골 주사를 어느 병원에서는 한 번만 놓고 어느 병원은 3번 놓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3번씩 맞는 주사를 제일 많이 쓰는 병원도 있고요. 한 번 맞는 주사를 많이 쓰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은 한 번 맞고 지켜보는 주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주사고요. 그럼 부작용 측면에서는 확실히 한 번 맞는 주사가 부작용이 적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얼마나 이게 오래 가느냐, 이것도 논문에 따라서는 5번이나 3번 맞는 주사보다 한 번 맞는 주사가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도 되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번 맞는 연골 주사를 보통 환자분들한테 놔드리고요. 환자분들이 뭐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3번 맞는 연골 주사를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놔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이게 센 약을 무릎에다 넣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극적으로 확 좋아지진 않고요. 대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무릎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골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 정상 활액으로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환경을 정상 환경으로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맞는 연골 주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 번 무릎에다가 주사를 맞는 게, 무릎 연골 주사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좀 맞을 때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찌르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런 제약회사들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한 번 맞는 연골 주사가 오히려 오랫동안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부작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맞는 연골 주사가,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번 맞는 연골 주사를 거의 대부분 놔드리고요. 아주 간혹 가다가 이런 여러 번 맞는 연골 주사를 놓는 게 가끔 가다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맞는 연골 주사가 사실은 뭐 비용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번 무릎을 찌를 필요 없다든지 뭐 환자분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맞는 연골 주사가 가장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에 예민하신 분은 사실은 연골 주사 아파가지고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5번 맞으라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한 번 맞는 연골 주사가 훨씬 더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관리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연골 주사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줄기세포
주사라든지 줄기세포 치료들 뭐 이런 게 많은데 뭐 어떤 주사나 어떤 치료법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젊었을 때 관절처럼 그냥 한 번에 완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안 좋은 자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닥에서 좌식 생활하는 게 관절에는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계단이나 언덕길 당연히 피하시고 엘리베이터나 그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시는 게 좋고 계단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을 때는 잠깐 얼음찜질, 하지만 평상시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관절염에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다리 근력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자 환자보다 남자가 관절염이 적은 데는 그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리 근육이 좋은 분들은 다리 근육이 우리가 디딜 때마다 그 연골에 가해지는 그 하중을 상당히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에서 똑같이 관절염이 있어도 근육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별로 없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엑스레이에서는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근육이 없고 다리가 너무 마른 분들은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굽 높은 신발이나 아니면 불편한 신발 같은 경우는 안 좋고요. 쿠션이 좀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운동화나 여기서 얘기하는 단화라는 거는 굽이 높지 않은 신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여자분들 너무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신발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체중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 하중을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연골도 빨리 닳고 증상도 심하고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체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은 줄이고, 그리고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좀 움직여주고 다리 근력을 키워줘서 관리하시는 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관리하는 와중에 이제 무릎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이런 연골 주사나 아니면 먹는 약을 그렇게 아플 때만 잠깐 드시면 훨씬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가끔 참는 분들이 계세요. 아파도 내가 좀 참아야지, 이거 뭐 진통제인데 약 먹으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몸의 감각 중에 뭐 후각, 미각 뭐 이런 게 다 참으면 좀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증은 익숙해지질 않아요. 아픈데 통증을 참으면 사실은 통증 감각세포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더 통증을 잘 느끼게 돼요. 뭐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어라 이건 아니지만 통증이 있는데 무조건 참는 거는 그건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염 증상이 좀 있을 때는 심하지 않아도 연골 주사 정도는 좀 맞으시는 게 좋고, 이런 따뜻한 찜질이나 운동을 하셔가지고 관리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실내 자전거나 가볍게 걷기 이런 운동도 좋지만, 이제 무릎에 이제 증상이 상당히 심해서 걷는 것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셔도 다리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무릎 통증이 상당히 있어서 다른 운동 하기가 좀 힘드실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가볍게 걷기나 자전거 타는 운동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는데 스트레칭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한 스트레칭만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든다든지 아니면 이 밑에 두 번째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뭐 무릎의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허리 쪽의 스트레칭인데 뭐 이런 스트레칭 그리고 이렇게 무릎 당기기, 무릎을 뒤로 당기는 이런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연골 주사에 대해서 가끔 이제 좀 오해하시고 이제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환자분들께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연골 주사는 일단 환자한테 해로운 주사가 아니다. 의료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제일 그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